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에 올릴 영상과 더불어 중국의 시조, 황제와 신농임금, 또 혹은 신농임금과 황제에 대한 그런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삼황오제에 대한 그 내용의 기록들이 과연 진실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문자로 기록된 그 천자의 자리와 또 우리에게 전해지는 문헌 기록상의 그 기록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대에 기록된 이 근문에 들어있는 기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마천이라든지 고대 문헌에 표현된 그러한 기록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있습니다. 당연히 당대에 기록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 기록된 것들은 생생하게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인식했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한다면 당대에 기록된 그 근문은 한 사람의 일기와 같은 것이고, 또 나머지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대대로 전승이 되면서 훗날에 가감되거나 과장되거나 이러한 어떤 일종의 변형이 된 그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인들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황제에 대한 그 기록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이는 이 조각상들은 염제와 황제를 중국인들이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여기는, 소위 말해서 신화 속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근문상에서는 신화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살았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들은 2007년도에 호남성 정주 부근의 높이 106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인물 조각상 염제와 황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 분을 중국인들의 시조로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신농임금님은 중국인들의 시조가 아니라 바로 한민족의 시조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까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영상 속에 들어있는 그 유물들을 통해서 거기에 신농임금님의 이름자가 시칭이 들어있는 그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왜 신농임금님이 중국인들의 시조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동의 시조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계제 분화로가 사회였기 때문에 내 외손을 가리지 않고 다 동등한 그러한 형제요 친밀한 관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계제 사회로 돌아서면서 그렇게 바뀌면서 이 두 분은 서로가 다른 그러한 족단의 시조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은 신농임금님을 친시조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고, 중국인들은 황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이제까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그때 당시 이 두 분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이 두 분은 역사 기록에서 굉장히 친밀한 한 혈족으로서 이렇게 서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뒷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황오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복희, 신농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여화라고 황제, 수인, 중용, 공공 이렇게 가지고 인물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희씨와 신농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희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신농임금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농임금 후대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인데, 워낙 높이 이렇게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을 위에 이렇게 그 훗날의 사가랑 이런 인물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일 앞선 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의 기원이라든지 또 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상은 삼황에서 신농임금님이 가장 이 복희씨를, 이분은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제3의 인물, 그 후보 인물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호금천씨가 아니면 신농임금님의 아드님이 되는 그 희화씨, 이분을 이렇게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황제는 이렇게 세 번째 인물로 이렇게 상서나 제왕세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황제보다는 신농임금님이 정통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제라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이것은 뭐 상당히 쉽습니다. 소호씨가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선 희화씨가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제라고 하는 것은 신농임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 기록에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순서대로 세대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제가 누군가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황제와 신농임금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각 여러 그 문헌에서 표현하기를 신농임금님과 황제는 서로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기록에서는 신농은 황제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기록은 황제는 신농임금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서로 형제간이면서 누가 형이다, 이렇게 누가 동생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족보가 과연 우리 시대에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다 그 배경 설명과 함께 모계 사회에 대한 그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기록들은 이건 가짜야, 위서야, 이래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계제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건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 배경을 알면 그 기록들이 어떤 면을, 한 단면을 표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계제 푸나루아 사회, 그것을 설명을 할 때에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제에 대해서 기록한 거 사기 오제본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황제는 소존의 자성이며 헌원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옳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황제는 소존지 자, 성궁선 해가지고 자와 성 사이에 이렇게 이것을 띄어서 별도로 해석을 합니다. 즉 황제는 소존의 아들이며 성은 궁선이다, 이름은 헌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글의 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와 신농임금님 사이에 그 인적 관계를 기록한 것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키게 되면 이 해석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소존의 자성이고 헌원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촌수가 무슨 뭐 구촌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백자남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인적 관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족단과 B라고 하는 족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단은 서로가 독점적인 그러한 그 사돈 관계가 됩니다. 혼인의 독점적인 족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자가 여자 쪽으로 장가를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장가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농 임금이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신농 임금님이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님의 시칭이 되는 이 신자가 남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신농 임금님의 두 남자, 이 푸나로와 사회는 2대2의 사회입니다. 즉 남자 둘, 여자 둘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나로와 사회와 그 다음에 그 앞선 군원사회라든지 이런 것의 결과로 태어난 자식들은 어머니는 알았지만 아버지는 몰랐다는 기록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를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원대에서 정리되고 그때 당시로서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하는 푸나로와 사회였지만 그때도 역시 아버지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씨를 받아서 태어났는지 짐작만 할 뿐 모르죠.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시작한 신농 임금님의 시칭이 되는 이것이 남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것이고 누조의 시칭인 이것은 여자의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이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행할 행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행할 행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할 행자가 첨가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버금아, 다음 아. 왜 버금아, 다음 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누군가가 있으면 그 다음 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누가 있었다. 누군가가 있은 후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자는 서로 동서가 되는 사람들끼리 이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아라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두 사람, 남자 둘, 여자 둘. 여기서 남자라고 쳤을 때 이것은 여자로서의 두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A와 B는 서로 간에 고모와 조카의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모는 여자를 대표하는 한 가정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주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조카는 고모를 따라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종부가 되는 것입니다. 딸을 종자입니다. 종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부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이다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카에게서 태어난 이 자식은 자성이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생모가 조카뻘이었던 종부였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식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성에는 희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이 있고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작은 부인이 되는 자기 어머니가 푸나라와 사회에서 조카뻘이었던 그런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호금천 씨가 자성의 최초의 인물이다. 이런 그 기록이 있죠. 최초의 기록이다 해서 이 자성은 바로 이 기자라고 하는데 소호금천 씨 당시에 이것은 기로 읽지 않았고 사로 읽었습니다. 사성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희, 신, 기 이건 다 그 시대마다 자신의 어머니가 조카뻘이었던 그러한 자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헨리 모건이 지은 고대 사회라고 하는 책, 이것은 인문 부분에서는 세계 명조 50대 명조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디언 이로코이족의 그 삶이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포나로와 사회를 잘 표현을 했고, 이것이 인디언에게뿐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북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1대1의 혼인제도로 이렇게 이행되는 그러한 문명 단계에 있다. 또 세월이 흐르게 되면 앞으로의 혼인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이러한 1대1의 북의 사회 혼인제도를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그 족단이나 부족들은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이 모계 사회의 그 형태로 살아가는 부족들이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남자가 희소한 그러한 그 중국의 어느 한 마을에서는 한 여성이 형제 전체를 남편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사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야만 사회였을 때는 군원제에서 그나마 고조선 시대가 되는 이 모계제 푸나로와 사회는 2대2로서 그때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이고 문명화된 그러한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말기에 가면 이것이 1대1의 부계제 사회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푸나로와 사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세력과 또 새로운 그러한 혼인 제도로서 나아가겠다 하는 그 세력 간의 충돌이 생겨가지고 드디어는 고조선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 근본으로 살펴본 그러한 사회의 변혁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대에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 뒤에도 모계제의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모계제이지만 1대1의 사회로 갔다가 부계제로 이행이 되는 그러한 관념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황제는 소존의 아들이며 성이 공손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시대상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황제는 소존의 자성이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작은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와 신농 임금님이 형제라고 표현이 되면서도 황제가 시조로서 기록이 되지 못한 이유가 황제는 종부의 아들이었지만 신농 임금님은 주부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가 되는 여기가 깃대를 쥐고 있고 따라서 황제는 그 뒤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역사적 그 흐름과 맥락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황제는 소존의 자성이며 그래서 황제는 자신의 생신모가 조카뻘이었던 그러한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남자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둘, 주부와 종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이 아자 형태로서 푸나라와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A라고 하는 주부가 낳은 딸은 이 같은 학렬의 다른 남자 형제의 종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부로서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은 자성의 딸은 이 어머니와 같은 남자 형제의 남자 형제, 즉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낳은 그 사내 남자의 주부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부였으면 그 딸은 다음 세대의 주부로서 혼인을 하게 되고, 또 이 주부에 나온 이 딸은 같은 세대의 어머니 형제 중 다른 형제에게 종부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다시 다른 상대 족단의 다음 세대의 남자의 종부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동일한 그 세대의 상대 족단의 남자의 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부의 딸은 종부로 가게 되고, 종부의 딸은 다음 세대의 주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관계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서열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이불을 만들 때에 이불 재봉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할 때에 누비 이불과 같이 이렇게 혼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비 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여성만 했지만 남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이 같은 세대의 종부로 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은 어디까지나 모계제이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혼인제도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황제와 신농 임금님 간의 그 관계가 형제이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면서 그 이상한 이런 그 관계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각 문헌마다 부분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백나물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남편과 사위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다 하면서 굉장히 큰 대발견을 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천자로 받아들여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 사람이 바로 황제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아들이 되는 소후 금천씨가 천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신농씨를 대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정식으로 통치를 하기 이전에 섭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정식으로 천자가 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25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성을 가진 자는 14인 뿐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25명 중에서 14인 뿐이었으면 11명은 성 없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도 그닥 높은 신분이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먹고는 살았겠죠. 그러나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득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부와 종부를 제외한 다른 여성에게서 태어난 인물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 혼인을 거친 주부와 종부를 뺀 나머지 여성은 누굴까요? 황제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그 점령한 지역에 마음에 드는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포로로 잡힌 노예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노산자, 이렇게 노예가 낳은 아들들, 11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제는 헌원의 언덕에 살면서 서릉씨의 딸을 취하여 황제의 정비로 삼았고 아들 둘을 낳았다. 그 후손들은 모두 천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보면 서릉씨의 딸을 취해서 황제의 정비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황제가 천자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그 통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사마천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근문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후대에 나타난 것이지 그 당대의 기록에는 황제로 읽을 만한 그러한 그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의 글자로서 황제를 이해를 해야 되지 당대의 글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황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황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되는 소호 금천씨, 거기가 정통성을 이은 신농 임금님의 정통성을 이은 그 사위로서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서릉씨의 딸을 취했다. 왜 양잠신 뉘저라고 안 하고 서릉씨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는가? 사마천은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황제의 부인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황제를 중국사, 진화의 역사에서 시조로서 삼아야 하는데 이 서릉씨로 표현된 신농 임금님의 따님을 정비로 삼았다 하는 것은 역사 기록에 있어서 황제가 정통성을 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서릉씨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 기록을 다른 기록에 보면 이 황제를 토덕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덕지서. 토가 뭡니까? 그것은 토자 글자를 보게 되면 신농 임금님을 모시는 두 여성, 그러니까 주부와 종부가 되겠죠. 그래 두 여성이 이렇게 있어서 바로 그 사이에 나온 누조가 황제의 정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님은 원래 서쪽 지역에서 살다가 동쪽으로 산동 쪽으로 장가들어서 동상례를 올리게 됩니다. 동쪽에서 혼인의 예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가 이동을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온 신농 임금님의 딸이기 때문에 서릉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또 토독지서 해가지고 이 여자 덕분에 황제의 임금의 반열에 오른 인물, 정식으로 왕은 아니었으나 마치 신라시대 때의 갈문왕처럼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릉씨라고 하는 것은 염제 신농 임금님이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양잠신 뉘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는 토독지서, 즉 신농 임금님의 딸 덕분에 임금의 반열에 오른 그런 인물, 그러니까 제후나 이런 쪽이 되겠죠. 천자는 아니고 제후나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그 토템은 호랑이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문에 보면 바로 거기에 호랑이 머리에 삼신을 받드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단권신화에서도 황제가 호랑이로 이렇게 비유되면서 그 호랑이가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신농 임금님이 다스렸던 조선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황제는 혼혼의 언덕에 살면서 서롱씨의 딸을 취하여 황제의 정비로 삼았고 아들 둘을 낳았다. 그 후손들은 모두 천하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역을 하게 되면 황제는 혼혼의 언덕에 살면서 신농 임금님의 딸 누조를 취해서 황제의 정비로 삼았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은 모두 천하를 차지하였다. 그 자손들이 모두 천하를 차지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소호 금천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후손들은 그 아들 둘이 모두 천하를 차지했다. 이 말도 거짓말이다. 그 중에 소호 금천씨만이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금문에는 소호 금천씨만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아들은 첫째는 현효로 청량이며 강수에서 살았다. 둘째는 창의로 약소에 내려가 살았으며 촉산씨의 딸 곧 창복을 취하고 고향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향을 낳았습니다. 고향을 낳았는데 이 고향 임금님을 낳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향 임금님을 낳은 것은 희화씨입니다. 희화씨, 그러니까 희화씨인데 희화씨가 고향을 낳았고 이 고향 임금님이 소호 금천씨 그분에게 장가들어서 당시에 장가들 당시에 천자였던 소호 금천씨의 사위로서 들어가서 아들이 됐습니다. 원래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인데 그 아들은 사위를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남이라고 합니다. 남. 아들 남자. 그래서 이 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남에게 주는 거니까. 남에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남이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보면 고향을 낳았다 하는 것은 소호 금천씨의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의 족단이었던 그 희화씨 그분이 낳은 이 고향씨가 소호 금천씨 족단으로 장가를 들어서 거기서 나중에 소호 금천씨의 제위를 천자로서의 제위를 물려받고 그래서 세 번째 고조선 세 번째의 천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고양시가 뭐 성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고대의 제왕들을 갖다가 다 찬양하는 높이는 그런 의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황제가 죽자 교산에 장사를 지냈다. 황제의 손자이자 창의의 아들인 고향이 제위에 오르니 전욱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의 손자. 이때의 손자는 친손자가 아니고 외손자입니다. 황제의 손자이자 창의의 아들인 고향이 제위에 오르니 전욱 임금이다. 이때의 손자라고 하는 건 외손, 즉 외손이면서 황제의 족단에 속한 소금천씨의 사위로서 와서 제위를 물려받은 소금천씨의 제위를 물려받은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제라고 하는 이 황자, 누를 황자를 어떻게 고대 금문에 기록이 되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자 큰 대자가 있고 해가 있습니다. 큰 해라는 건 뭡니까? 천신 하나님 하늘 천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옆으로 획을 그은 것은 누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이건 엮었다, 결합을 했다, 합쳤다, 더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제가 토덕지서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뉘조를 나타내는 거니까 천신의 따님 뉘조와 혼인을 해서 엮여서 합해져서 당대에 임금의 대우를 받은 사람, 대우는 받았으나 정식적인 그런 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후로서의 대우였겠죠. 그래서 이 글자에서 보게 되면 천신 하나님과 뉘조 이 덕분에 여기와 혼인을 하는 바람에 귀한 신분이 된
그러한 인물이 황제다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것이 여기에서는 사람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안에 가로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날 일자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해인데 이것은 순수한 천신 하나님의 표시이고 이것은 천신 하나님 신동 임금님과 뉘조 이 두 분이 합쳐진 그 해입니다. 왜냐하면 천신 하나님이 큰 태양이기 때문에 또 그 작은 태양이 되는 뉘조가 합해져서 동의의 그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는 마찬가지로 뉘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천신 하나님과 천신 하나님의 따님인 뉘조와 혼인을 해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도 표현하고 있고, 자, 이것도 여기에 보면 날 일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이 불꽃 형태죠. 불꽃 형태의 옆으로 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동 임금님을 설명을 할 때에 천신 하나님, 천신 신동 임금님의 상징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칭인 세워진 신자, 그 다음에 태양을 나타내는 이런 둥근 원, 그 다음에 불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선 불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금, 즉 염제 신동 임금님의 따님과 혼인을 해서 역시 귀한 신분이 된 황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불꽃이 뒤집혔습니다. 뒤집혔다는 것은 자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에 보게 되면 불임금님의 사위가 돼서 이 귀한 신분이 된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날 일자를 썼습니다. 날 일자를 썼으면서 요 밑에는 크게 불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님과 불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마 이게 그 근문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녹이 쓸었거나 뭐 이래 해서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날 일자가 있고 불화자가 있고 더 확실하게 여기에 작은 태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금님이면서 태양을 토템으로 했던 천신 신동 하나님의 그 사위로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연히 이러한 기록들을 보다 보면 천신 신동 임금님이 바로 중앙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황제가 중앙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동 임금님은 남방 개척을 은퇴를 하고 나서 남방 개척을 하러 내려가셨기 때문에 호남성에 그 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황제가 중앙을 차지했다. 이것은 황제의 자손이 득세를 했을 때에 만들어진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황이라는 게 뭐냐? 땅의 색깔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황토색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밭전자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빛광자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전과 빛으로 구성되었고, 이 광은 이게 형상이기도 하지만 소리로도 표현이 된다. 이렇게 발음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이라는 것은 고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은 옛 글자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광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이 태양과 불꽃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화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밭전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은 허신이 또 이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후들을 모두가 헌원을 천자로 떠받들었다. 이건 사마천의 망상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해한다고 하면 통치자로서의 천자가 아니라 천신 신동 임금님의 사위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후들이 다 이렇게 천자로 떠받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미 정해진 그러한 그 룰이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하면은 당연히 뭐 혼원을 그 자격 기준에 놓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후가 이렇게 천자로 떠받들었다. 이것은 사마천이 좀 과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전의 자성, 공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콤마를 찍어서 소전의 아들이며 성은 공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제대로 하려면 소전의 자성 그러니까 소전의 작은 부인 종부의 소생이고 공선이다. 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이 팔자가 들어가면은 분리하다, 떼어놓다, 따로 보관해놓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따로 존중해서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별도로 생각한 그런 손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성을 가진 자는 14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1명은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릉진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서릉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임금님의 그 성장기까지 혼인 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혼인하고 나서는 남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서 혼인의 예를 치른 것이 동상례라고 합니다. 바로 서릉씨의 따님이 되는 그 양잠친 이분을 양잠친 누조 이분을 서릉씨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보게 되면 사마천이 기록한 이 황제에 대한 내용들은 황제를 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천자라고도 했고 또 신농 임금님의 사위로서 대우를 받았던 그 내용을 직설하기가 싫어서 서릉씨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마천은 이 황제에 대한 정확한 그 실체를 은폐하거나 혹은 황제의 존재를 과장을 해서 이렇게 역사처럼 기술은 했으나 여기에 허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정확한 그 문헌 그 내용을 찾아서 한번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